Valentine. A candy heart can never be as sweet as a kiss from you tonight. Oh no, top of the line. 우리 오늘 브루클린의 관광 명소인 덤보에 갈 예정인데, 이 덤보의 옛날 이름이 브루클린 페리였어요. 우리가 있는 데가 월스트리트 페리 스테이션인데 1880년대에 저 브루클린 브리지가 지어지기 전에는 저희 브루클린 브리지 바로 여기 있는데, 사실 브루클린하고 맨하탄을 오가는 유일한 방법이 페리를 타는 것이었기 때문에 이 페리를 타고 덤보에 가는 게 저는 굉장히 의미 있는 역사적 경험이라고 생각을 해요. 브루클린 브리지 밑에 보이는 카페가 리버 카페인데 뉴요커들의 프로포잘 스팟이라고 합니다. 나도 원래 이 프로포즈 하려고 여기 예약해놨다가 코로나 때문에 평창에서 했어요. We found a spark so bright it'll shine forever. So baby, will you be my Valentine? 'Cause Valentine's is every day. 지금 여기 보면은 뭐 강 따라 사람들 조깅하고 있고 분위기 굉장히 좋잖아요. 여기가 브루클린 브리지 파크라는 데인데 1990년대 말 2000년대 초에 뉴욕에 살던 사람으로서 여기만큼 격세지감을 느끼게 해주는 공간이 없어요. 왜냐면 여기가 원래 뉴욕에서 제일 안 좋은 곳 중에 하나였어요. 거기를 왜 가? 밤에 진짜 들어가면 진짜 살벌해, 이런 곳이었거든요. 그 이유가 브루클린 항이 원래 뉴욕 항과 더불어서 나름대로 굉장히 잘 나가는 항구였는데 1980년대 90년대 되면은 어차피 이쪽으로 화물선은 안 들어오기 시작해요. 근데 여기가 항구 공사가 가지고 있는 땅이다 보니까 뭐 개발하기도 좀 애매하고, 그렇다고 공공부지인데 아무한테나 팔 수도 없고, 이러다 보니까 옛날에 쓰던 이렇게 선착장 있고 쇠사슬 쳐져 있고, 조금 더 위는 임파운드 랏이라고 그래가지고 압수당한 자동차들 주차해 놓고 돈 내고 찾아가는 공간. 그러니까 여기에 오면은 쓰레기 이런 거 잔뜩 쌓여있는 그런 공간이었거든요. 덤보가 그 당시에만 해도 깡패 영화에 굉장히 많이 나왔었어요. 마피아들이 사람 묻으러 올 때 여기에 와가지고 물에다 던지고 이런 공간이었는데, 뉴욕에서 거의 가장 비싼 돈나기 중에 하나가 되고, 마음 놓고 막 조깅하는 사람들을 보니까 20년이 흘렀구나. 우리가 항상 뭐 덤보나 소호 같은 거 얘기할 때 옛날에 뉴욕에 항구라서 창고 같은 게 많았는데 항구가 빠지면서 그 공간이 뭐 럭셔리 로프트나 사무 공간이 됐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저기 보면 아직도 위에 써 있어. 이글 웨어하우스 앤 스토리지 컴퍼니. 여기 이런 빨간 벽돌 보면은 딱 공장이잖아요. 여기 굉장히 유명한 공장들이 많았어요. 맨하탄이 미국 최고의 소비 시장 중에 하나인데, 맨하탄 시장을 가장 빠르게 공급할 수 있는 공장 부지가 여기였던 거죠, 옛날에는. 그러니까 여기서 바로 배에 실어가지고 맨하탄 전역에 보낼 수가 있었으니까. 그래서 여기에 미국 역사에 좀 아이코닉한 브랜드의 공장들이 많아요. 브릴로 패드라고 해서 철수세미를 만드는 공장이었어요. 그 당시 광고를 굉장히 많이 해서 브릴로 패드 징글도 미국 사람들한테 굉장히 익숙하고, 앤디 워홀이 브릴로 패드 가지고 작업한 거 있거든요. 그래서 브릴로 패드 공장도 여기에 있어. 맨하탄 사람들이 쓰는 일용품을 공급하는 공장이 있던 자리인데, 뭐 고속도로 좋아지고 공장이 굳이 여기 있을 이유가 없으니까 빠지고 버려진 공간이 된 거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진짜 뉴욕스러운 스토리가 시작이 되는데, 투트리라고 하는 부동산 개발업자가 와가지고 이 지역에 있는 30개 공장을 사버려요. 이 사람이 1970년대에 이거를 산 이유가 뭐냐면, 그때 소호가 조금씩 뜨고 있었어요. 근데 소호가 뜨기 전까지만 해도 돈 있는 사람들이 아무리 층고가 높고 채광이 좋다 그래도 지저분한 동네에 있는 창고였던 곳에 와가지고 살겠어, 체면에 있지 라고 생각을 했던 시기예요. 근데 소호하고 트라이베카에 있는 창고를 고급 레지던스로 바꿔가지고 성공하는 걸 보고 이 사람이, 예술이 가면은 부자들이 예술을 즐기러 가고 그쪽에 집을 사면서 부동산이 뜬다. 그래서 이쪽에 보면 극장이라든지 뭐 이런 거 쭉 있잖아요. 그래서 이 덤보가 그런 문화단지로 이제 뜨기 시작해요. 여기가 이제 맨하탄 브릿지, 저쪽이 브루클린 브릿지. 그래서 맨하탄 브릿지가 위로 지나가는 것 아래에 있는 동네, Down Under Manhattan Bridge Overpass를 줄여서 덤보라고 부른 거예요. 소호, 노호, 놀리타 이렇게 약자가 생기면은
동네가 힙해지는구나. 그리고 덤보는 약간 귀엽기도 하고 덤보 코끼리도 있고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이 동네는 재밌는 게 뭐냐면 그냥 전부 다 마케팅으로 만들어진 동네야. 나는 여기랑 가장 분위기가 한국에서 비슷한 데는 커먼 그라운드, 건대 입구 앞에. 거기가 많이 떠올라. 여기 오면 약간 분위기도 비슷하고. 근데 또 상업적인 게 뉴욕스러운 거고 뉴욕스러운 게 상업적인 거니까 뭐 파리에서 이랬다 그러면 내가 굳이 약간 이럴 것 같은데, 뉴욕에서 어떤 부동산 업자가 30개 건물을 사가지고 부지를 만들었다 그러면 역시 뉴요커다. 그래서 이제 덤보의 황금기를 사람들이 언제로 치냐면은 약간 닷컴 버블 때부터 진짜 본격적으로 뜨기 시작해서 한 2017년, 18년 코로나 전까지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기 주로 이사 온 부자들이 누구냐 하면은 테크에 종사하는 사람들, 우리 MMM에 나온 미키형 같은 분들이 되게 선호하는 동네였다는 거예요. 맨하탄이랑 가깝기 때문에 월스트리트가 바로 여기 있으니까 벤처 투자 받기가 용이했고, 여기에 큰 천정 높은 옛날 공장이 많으니까 벤처 사무실을 얻기도 쉬웠고,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뭐 저기 뒤에 막 발코니 어마어마한 거 있는 펜트하우스 막 이런 집들이 맨하탄에 있는 제일 비싼 동네보다 더 비싼 집들이 됐던 적이 있대요. 인턴이라는 영화를 보면은 앤 해서웨이가 굉장히 잘 나가는 패션 테크 CEO잖아요. 근데 옛날 같으면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 뭐 이때만 해도 그런 패션업계에 종사하는 사람들 다 사무실 맨하탄에 있는데, 앤 해서웨이는 전화번호 만들던 공장을 개조해가지고 사무실로 만들어서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패션 테크 창업자로 나오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딱 전부 다 이 덤보에 살았다는 거죠. 지금 우리가 여기를 오전 8시에 왔는데 그 큰 이유가 이 앞에가 정말 세계적으로 유명한 인스타 스팟이에요. 8시 반, 9시 넘어가기 시작하면은 촬영을 할 수가 없습니다. 딱 그 스팟에서 웨딩 포토 찍는 패키지가 한 $500 정도 하더라고요. 벌써 한 팀이 웨딩 촬영을 옆에서 하고 계시는데, 그리고 보면은 전부 다 우리처럼 장비 들고 온 유튜버들, 일찍 일어나는 새가 단독샷을 잡는다. 30분만 지나면 아무것도 못 찍어요. 진짜 나도 힙하다. 이 스팟을 젠 Z들은 인스타 스팟 또는 뭐 뮤직비디오로 알고 있지만, 사실 여기가 원래 유명해진 이유, 이민자들의 어린 시절을 그린 영화인 Once Upon a Time in America의 포스터가 딱 이 앵글에서 찍혀서 그렇죠. 브루클린의 소울을 그린 건데, 이민자들이 길거리에서 어쨌든 뭐 신문이라도 팔거나 범죄라도 저질러서 먹고 살려고 하는 이야기. 그러다 결국 범죄를 통해서 돈은 많이 벌었지만 물질적인 성공을 거두니까 친구끼리 우애가 깨져서 서로 죽이기 시작하는 그 잘못된 아메리칸 드림에 대한 그 참혹한 현실을 비판한 영화인데, 너무 밝네요 오늘 분위기가. 제가 사운드 트랙을 까는 수밖에. 따라라라라라. 이거 잘못더라고요. 그거 영화도 잘못됐어. 그건 대부야. 지난주에 타임아웃 마켓 여기를 가봤는데, 뉴욕에 자주 못 오는 분들은 괜찮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옛날 맛집들을 약간 백화점 푸드코트처럼 그렇게 해놨거든요. 우리나라는 백화점 푸드코트가 원래 그 역할을 하잖아요. 한 군데서 요즘 트렌디한 레스토랑 브랜드를 쫙 경험하고 싶으면 서울에서. 뉴욕은 그런 공간이 사실 잘 없거든요. 그 맛집을 찾아다니는 재미는 있지만 시간이 빠듯한데 한 번에 먹고 싶다 그러면 여기가 나쁘지 않더라고요. 그 대표적인 스트리트푸드 브랜드들 다 들어와 있더라고. 그 옆에 이제 신혼부부들이 가구 사는 곳인 웨스트 엘무라는 브랜드가 들어와 있는데, 난 아직도 브루클린에 웨스트 엘무가 있다는 게 도저히 적응이 안 되고 있어요. 어차피 커피를 마셔야지 다리를 좀 쉬고 가야지. 그냥 올라가야 돼 저기까지. 브루클린 브릿지를 설계한 사람이 레블링이라고 하는 독일 이민자인데, 심지어 뉴욕을 대표하는 랜드마크를 디자인한 엔지니어도 이민자 출신이에요. 옛날에 다리를 짓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었대요. 천수교를 지을 때 기둥이 있고 위에 이렇게 이게 있잖아요. 그럼 아래로 해가지고 이렇게 거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은 기둥에서 이렇게 붙이는 방법이 있었대. 근데 뉴욕은 원래 컨비네이션, 멜팅팟의 도시잖아요. 그래서 브루클린 브릿지는 너무 길고 엄청 튼튼해야 되니까 두 개를 다 한 거예요. 이렇게 내려오는 케이블도 있고 타선으로 내려오는 케이블도 있어서 이 모양이 만들어지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유럽에서 제일 못 살고 가난한 사람들이 넘어와가지고 이민자들로 와서 정착을 한 나라잖아요. 유럽을 앞서야 된다는 착 같은 게 1800년대는 많았는데, 언제부터 진짜 유럽이 미국을 못 따라잡는다 라는 것이 기정사실화됐냐 그러면 두 개의 랜드마크 사건이 있어요. 뉴욕에서. 하나는 이 브루클린 브리지 건설이고, 하나는 저 뒤에 있는 울워스 빌딩 건설이에요. 이게 1883년, 울워스가 1913년일 거야, 내가 기억을 제대로 한다면. 그 이후부터 유럽 사람들이 야, 어떻게 저런 걸 짓냐, 어떻게 건물을 저렇게 높게 짓고 다리를 저렇게 길게 짓냐 하면서 미국이 그냥 유럽을 리프로깅 해버렸구나 라고 느끼게 된 그런 다리여서, 막 미국 역사책에도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 다리거든요. 이거를 1880년에 지었다고 생각하면 좀 말도 안 되거든요. 근데 이걸 어떻게 지었는지 교과서에서 배운 내용을 보면은 그게 더 장난 아니에요. 물 안에다가 기초공사를 한 다음에 탑을 이렇게 위에다 지어야 되니까 기초공사가 깊어야 되잖아요. 바닥을 어떻게 파느냐, 거대한 나무 덕자를 만든 다음에 물 바닥까지 잠수함처럼 내려요. 안에 물이 들어가 있잖아요. 거기다 펌프를 집어넣어가지고 물을 빼요. 그 다음에 캅을 들고 들어가가지고 한광에서 작업하듯이 손으로 파낸 거예요. 파낸 돌을 셰프트로 올리면은 그거를 이 캐스통 위에다 올려가지고 그 돌이 쌓아 올려져가지고 이 탑이 된 거예요. 그 당시에는 사람들이 기압이 다른 데를 왔다 갔다 하면은 잠수병이라는 걸 걸린다는 걸 몰랐대요. 그래서 갑자기 막 지하에서 노동자들이 노동하고 있다가 온몸에 통증을 느끼면서 쓰러지기도 하고. 원래 이거를 디자인했던 레블링이라는 사람은 다리가 건설되기 전에 죽었고, 워싱턴 레블링이라는 그의 아들이 이어가지고 공사를 했거든요. 여기 보면은 존 레블링의 아버지고 워싱턴 레블링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이 대를 이어가지고 작업을 한 거건데, 워싱턴 레블링도 자꾸 그 캐스통 아래 내려가지고 관리 감독하다가 자기도 잠수병 걸렸어요. 그리고 여기 위에 보면은 재밌는 게 Cities of New York and Brooklyn이라고 돼 있잖아요. 복수로 돼 있잖아요. 1880년대에는 브루클린하고 뉴욕이 다른 도시였던 거예요. 그리고 이 다리가 지어지면서 왕래가 워낙 잦아지니까 이 다리가 지어진 다음에 한 10년 후에 Greater New York이라고 하는 새로운 어떤 도시 개편이 이루어지면서 브루클린이 뉴욕 안으로 편입되죠. 그래서 원래 뉴욕이 파리나 런던보다 작은 도시였는데 다리가 지어지고 브루클린하고 뉴욕이 한 도시로 합쳐지면서 그때 뉴욕이 세계에서 제일 인구가 많은 도시가 돼요. 브루클린 브리지보다 지금은 훨씬 더 큰 다리들도 굉장히 많지만, 사람들이 이렇게 관광지로 와가지고 걷는 다리는 많지가 않잖아요. 근데 왜 브루클린 브리지는 오늘날까지도 이렇게 수많은 관광객이 걷는 다리가 됐을까 생각을 해보면, 제일 중요한 건 차도가 아래에 있어요. 그러니까 자전거 길은 차로를 한 차선 빼가지고 아래로 이렇게 있고, 여기는 사람 걷기만 하니까 굉장히 안정감 있게 걸을 수 있고 여유롭게 볼 수 있고, 그래서 브루클린 브리지가 명물이 되지 않았나, 그 형태도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양쪽에 보면 두 개의 큰 탑이 있는데, 1883년에 지어졌을 때부터 1890년대 에펠탑이 지어질 때까지 서구 사회가 지은 가장 높은 건물이었고, 1913년에 저 뒤에 저 파란 지붕 있는 저 건물 있죠, 울월스 건물, 저게 1913년에 지은 거예요. 또 재밌는 게 브루클린 브리지의 저 타워를 보면은 유럽의 고딕 성당의 그 아치 같은 형태로 뚫려져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시대부터 미국과 유럽의 정서가 어떻게 갈렸나를 얘기를 하면서, 미국은 제일 큰 건물이 상징적인 성당이라든지 에펠탑 같은 건물이 아니라 다리나 사무실처럼 돈을 버는 데 쓰는 건물이었다. 다리처럼 교역을 활성화시키거나 울월스 빌딩처럼 사업을 하기 위한 건물이 미국의 성당이자 미국의 신전이다 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뭐랑 비교를 많이 하냐면, 고대 그리스에서 제일 유명한 건물은 파르테논 같은 신전인데, 고대 로마의 제일 유명한 건물은 수로잖아요. 미국은 로마를 계승했고 유럽은 그리스를 계승했다라는 말이 이때부터 또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서양 문화의 음극과 양극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파리가 음극이고 뉴욕이 양극이고, 그거를 제일 잘 보여주는 데가 울월스 빌딩을 배경으로 한 브루클린 브리지인 것 같습니다. 여기 성종이 다루는 건 진짜 예술이다. 두근두근 할 것 같아, 내가 미국인이면.